그때 아내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과하는 대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뭘 그렇게 따져?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불륜을 저질러 놓고 오히려 저를 비난하다니요. 의사랑 있으면 적어도 굶지는 않잖아. 당신이 나를 이 지경까지 밀어낸 거야. 아내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해서 불륜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것도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요. 안녕하세요. 특종 실화 채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 전에 아직 무료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무료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함께 실화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오늘의 실화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 인생에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일이었습니다. 저는 이현우라고 하고요. 올해 45살입니다. 제조업체에서 15년 동안 영업을 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져서 퇴직하게 되었죠. 지금은 작은 중고 타일 판매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수입이 그리 넉넉하지 않습니다. 월세도 밀릴 지경이에요. 아내는 서민정이라고 하는데 저보다 4살 어린 41살입니다. 대형 피부과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외모도 괜찮고 말솜씨도 좋아서 직장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감정 조절도 잘하는 편이고요. 사실 저희 부부는 예전에는 괜찮았는데 제가 퇴직하고 나서부터 조금씩 분위기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퇴직한 이후로 아내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그래도 저를 인정해주는 분위기였는데 이제는 뭔가 무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특히 경제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면 아내의 표정이 싸늘해지더라고요. 당신이 좀 더 노력했으면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을 텐데라는 식의 말들을 자주 했습니다. 요즘 들어 아내가 자꾸 제 외모에 대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즘은 남자들도 얼굴을 꾸며야 하는 시대야 라면서 은근히 제 외모를 비하하는 듯한 말들을 했습니다. 거울을 보면서 피부과에서 일하다 보니까 남자들 피부 관리의 중요성을 더 느끼게 되라고 하면서 제 얼굴을 유심히 보더라고요. 그런 시선이 예전에 사랑스러운 시선이 아니라 뭔가 평가하는 듯한 차가운 시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잔소리인 줄 알았는데 점점 그런 말들이 많아지니까 기분이 좋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이다 보니 뭐라고 대답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아내가 벌어오는 돈이 저희 생활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내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건 아내가 요즘 들어 야근을 자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피부과 상담실장이라는 직업이 그렇게 야근을 많이 하는 일인지 모르겠지만 거의 매주 2~3번씩은 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요즘 병원이 바빠서 야근이 많아라고 하는데 솔직히 좀 의아했습니다. 피부과가 그렇게 밤늦게까지 진료를 하나 싶어서요. 아내가 늦게 들어올 때마다 옷에서 나는 향수 냄새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집에 있는 향수와는 다른 좀 더 진한 향이었어요. 새 향수 샀어? 라고 물으면 병원에서 샘플로 나눠준 거야 라고 대답하는데 그런 일이 너무 자주 반복되니까 이상하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볼 때마다 화면을 가리거나 다른 곳으로 가서 보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아내가 샤워를 하러 들어간 사이에 핸드폰에서 알림음이 울렸어요. 평소에는 남의 핸드폰을 보지 않는 편인데 그날은 왠지 모르게 시선이 갔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메시지를 보니 박 원장님과 디너 예약 완료라는 내용이었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병 원장과 단둘이 저녁 식사를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모를 리 없었거든요. 아내가 샤워를 마치고 나오자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병 원장이랑 단둘이 밥을 왜 먹어? 그런데 아내의 대답이 너무 당당하더라고요. VIP 응대라고 몇 번을 말해? 당신이 병원 운영을 알아? 이런 식으로 오히려 저를 타박하는 투였습니다. 그때 아내의 표정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뭔가 공격적이면서도 당당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제가 이상한 질문을 하는 것처럼 취급하더라고요. 그 순간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제가 의심이 많은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서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속 그 생각만 났습니다. 정말 단순한 업무 미팅일까요?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요? 아내를 의심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는 굉장히 낯선 일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이런 의심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나서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내가 다니는 피부과에서 방송 인터뷰를 한다고 해서 축하 화환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작은 사업을 하는 입장에서 큰 돈은 아니지만 아내의 직장에 도움이 될까 해서 말이죠. 화환을 주문하고 나서 배송 확인을 위해 병원에 전화를 걸었는데 직원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고요. 실장님이랑 박 원장님은 오늘 따로 나가셨는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방송 인터뷰가 있다고 해서 화환을 보낸 건데 정작 아내와 원장이 병원에 없다뇨. 그것도 따로 나갔다는 표현이 묘하게 들렸습니다. 함께 나간 게 아니라 따로 나갔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아, 그럼 인터뷰는 언제 하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더니 직원이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인터뷰요? 오늘 인터뷰 일정은 없는데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가 거짓말을 했다는 게 확실해진 거였거든요. 그럼 아내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10년 넘게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런 노골적인 거짓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동안의 야근도 병원장과의 저녁 식사도 모두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가 들어왔을 때 오늘 인터뷰 어땠어? 라고 물어봤습니다. 아내는 태연하게 좀 힘들었지만 잘 됐어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화가 났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다니요. 하지만 확실한 증거도 없는 상황에서 추궁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며칠 후 아내가 또다시 오늘 늦을 것 같아 중요한 고객 응대가 있어서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번에는 그냥 넘어갈 수 없었어요.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거든요. 아내의 차량에 블랙박스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몰래 블랙박스 메모리를 복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내 차 블랙박스에서 메모리 카드를 빼내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출근한 사이에 조심스럽게 카드를 빼내서 복사한 다음 다시 제자리에 넣어두었죠. 손이 떨렸지만 진실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더 컸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제 자신이 비참하기도 했지만 더 이상 속고 살 수는 없었어요. 집에 와서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해 보는데 처음에는 별다른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며칠 전 영상을 보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내가 차 안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는 장면이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음성이 또렷하게 들렸는데 상대방 목소리가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다음 주에 부산 호텔 그 방으로 예약해요. 남자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대답이 더 충격적이었어요. 네, 알겠어요. 이번에는 좀 더 여유롭게 있을 수 있겠네요. 대화 내용만 들어도 이것이 단순한 업무 관련 통화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더 듣고 있으니 남자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아내는 애 낳고 망가졌대. 근데 당신은 아직도 매끈하다고 하더라. 그 순간 정말 머리가 핑 돌았습니다. 이게 바로 그 박 원장의 목소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아내가 웃으면서 남편은 요즘 돈도 못 벌어와서 자신감도 없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는 정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해서 이렇게 뒤에서 욕을 하다니요. 그것도 불륜 상대에게 말입니다. 아내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블랙박스 영상을 보면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절망감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그날 밤 아내가 들어왔을 때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지만 속으로는 엄청난 갈등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장 따져 묻고 싶었지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블랙박스 음성만으로는 부족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내는 여전히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고 있었고 저는 그런 아내를 보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랙박스 음성 파일을 USB에 따로 저장해두고 아내의 행동 패턴을 더 자세히 관찰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지만 진실을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결혼 10년 만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블랙박스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은 후 저는 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률 상담을 받아보니 상간자 소송을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들이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한 음성 녹음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더 구체적인 증거들을 모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먼저 아내의 스케줄을 더 자세히 파악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가 늦게 들어오는 날들을 달력에 표시해 보니 일정한 패턴이 있더라고요. 주로 화요일과 금요일에 늦게 들어왔는데 그날들이 공교롭게도 병원 휴진일과 겹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상하죠? 병원이 쉬는 날에 왜 야근을 한다는 걸까요? 아내 몰래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실장님 계신가요? 라고 물어보는 일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야근한다고 한 날 중 절반 이상은 병원에 없었더라고요. 직원들도 실장님은 일찍 퇴근하셨는데요 라고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거짓말이 하나둘이 아니었어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기회가 왔습니다. 아내가 이번 주말에 병원 직원들과 워크숍이 있어서 부산에 가야 해라고 하더라고요. 1박 2일 일정이라면서 가방까지 챙기는 걸 보니 진짜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속지 않기로 했어요. 바로 병원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해 봤죠. 이번 주말 워크숍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접수 직원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워크숍이요? 저희 병원은 이번 주말에 그런 일정이 없는데요. 역시나였습니다. 또 거짓말이었어요. 그럼 아내는 부산에서 누구와 뭘 하려는 걸까요? 답은 뻔했습니다. 아내가 부산으로 떠난 그 주말, 저는 잠시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내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그래서 부산 시내 주요 호텔들에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서민정 고객 확인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니 한 호텔에서 네, 체크인 하셨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혹시 동반자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니 네, 남성분과 함께 체크인 하셨습니다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그 순간 정말 눈앞이 깜깜해졌어요. 이제 의심이 아니라 확신이 된 거죠. 제 아내가 정말로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확인한 순간이었습니다. 호텔 측에 부탁해서 로비 CCTV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어렵다고 했지만 제가 배우자라는 걸 증명하고 간곡히 부탁하니 협조해 주더라고요. 그리고 그 영상을 봤을 때의 충격은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아내가 한 남자와 다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그 남자가 아내의 허리에 손을 두르고 있는 장면까지 말입니다. 남자의 얼굴도 또렷하게 보였는데 병원 홈페이지에서 본 박 원장의 얼굴과 일치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호텔 직원에게 부탁해서 그 CCTV 영상을 USB에 복사해달라고 했습니다. 법적 증거로 사용하겠다고 설명하니 이해해 주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확실한 물적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었습니다. 블랙박스 음성 파일과 호텔 CCTV 영상, 그리고 거짓말의 증거들까지 모든 게 준비되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그 영상들을 다시 보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아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해서 이런 배신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분노보다는 허탈감이 더 컸어요. 제가 믿고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아내가 부산에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워크숍이 어때? 라고 물으니 괜찮아, 유익한 시간이야 라고 대답하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역겨웠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연하게 거짓말을 할 수 있을까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오랫동안 울었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이제 모든 증거가 준비되었습니다. 다음 주에 아내가 돌아오면 모든 걸 끝낼 생각이었어요. 더 이상 이런 거짓된 결혼 생활을 지속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아직 제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겠지만 곧 현실을 마주하게 될 거예요. 아내가 부산에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드디어 모든 카드를 공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거든요. 아내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하고 있었어요. 워크숍 잘 다녀왔어라고 하면서
선물이라며 부산 과자까지 사와서는 환하게 웃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더욱 화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요? 저녁을 먹고 난 후 조용히 USB와 프린트한 사진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라고 물어봤죠. 아내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뭔가 낌새를 챈 것 같더라고요. 블랙박스에서 나온 음성 파일이야. 박 원장과의 통화 내용 말이야. 그리고 호텔 CCTV 사진을 한 장씩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건 부산 호텔에서 찍힌 사진이고 아내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지는 걸 볼 수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걸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아내는 부인하려고 했어요. 이건 오해야. 그냥 업무상 만난 거라고라면서 발 뻗고 변명하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블랙박스 음성을 틀어주자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졌습니다. 자기 아내는 애 낳고 망가졌대라는 박 원장의 목소리와 아내가 저를 무시하는 말들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아내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사과하는 대신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돈도 못 버는 주제에 뭘 그렇게 따져?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해? 정말 믿을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자신이 불륜을 저질러 놓고 오히려 저를 비난하다니요. 의사랑 있으면 적어도 굶지는 않잖아. 당신이 나를 이 지경까지 밀어낸 거야. 아내의 말을 듣고 있으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제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졌다고 해서 불륜을 해도 된다는 건가요? 그것도 10년 넘게 함께 살아온 남편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요. 그럼 이혼하자. 나도 이런 식으로는 못 살겠어. 아내의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어요. 상간자 소송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이혼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주겠어. 대신 이것도 함께 진행할 거야. 상간자 소송 서류를 보여주자 아내의 표정이 또 바뀌었습니다. 이번에는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설마 진짜로 소송까지 할 생각이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해야지. 당신들이 저지른 일에 대한 대가는 치러야 하는 거 아닌가? 그제서야 아내가 사과하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순간의 실수였어.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몇 달 동안 저를 속이고 거짓말을 일삼으면서 뒤에서는 저를 조롱까지 했는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가 될 일인가요? 순간의 실수. 몇 달 동안 계획적으로 한 일이 순간의 실수야. 저는 더 이상 아내의 변명을 들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내린 상태였거든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고 끝까지 밀고 나갈 생각이었어요. 그날 밤 아내는 계속 사과하고 용서를 빌었지만 저는 냉정하게 응대했습니다. 사과는 박 원장한테 하지 말고 법정에서 해. 나는 이미 결정했어. 아내는 울먹이면서 그럼 우리 결혼 생활은 어떻게 되는 거냐고 물어봤지만 저는 그건 당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라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바로 법원에 가서 상간자 소송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위자료 청구 금액도 정했어요. 박 원장과 아내 모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설 생각이 없었거든요. 제가 당한 배신과 모욕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소송 서류를 접수한 후 본격적인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사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고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어요. 특히 호텔 CCTV 영상과 블랙박스 음성 녹음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박 원장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는데 어떻게든 합의를 보려고 하더라고요. 박 원장 측 변호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로 조용히 마무리하는 게 어떻겠냐는 제안이었어요. 합의금으로 상당한 금액을 제시하면서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돈 문제가 아니에요. 끝까지 가볼 겁니다. 사실 그들이 합의를 원하는 이유를 알 수 있었어요. 이 일이 공개되면 박 원장의 명성에 큰 타격이 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병원 운영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제 관심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정당한 처벌을 원했어요.
재판이 시작되고 첫 번째 공판에서 저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판사도 증거들을 보고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요. 특히 블랙박스 음성에서 아내가 저를 조롱하는 부분을 들었을 때 판사의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지 않았다는 식으로 언급하더라고요. 박 원장 측에서는 단순한 연인 관계였고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호텔 투숙 기록과 CCTV 영상 앞에서는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블랙박스에 녹음된 대화 내용들이 단순한 연인 관계 이상이라는 걸 명확히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아내는 법정에서도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위로를 받고 싶었을 뿐이라면서 남편이 무관심했기 때문이라고 오히려 저를 탓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변명들이 불륜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는 게 판사의 판단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이들의 불륜이 생각보다 훨씬 오래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조사해보니 거의 1년 전부터 함께 호텔을 이용한 기록들이 나왔거든요. 제가 알아챈 건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거죠. 더욱 가관인 건 병원 내에서도 이들의 관계가 공공연한 비밀이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병원 직원들 증언에 따르면 박 원장과 아내가 자주 함께 외출하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심지어 병원 내 응접실에서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도 목격되었다고 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이 나오자 박 원장의 처지는 더욱 어려워졌어요. 병원 측에서도 이미 박 원장에게 계약 해지 통보를 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환자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퍼지면서 병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박 원장은 병원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아내 역시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어요. 병원계는 생각보다 좁은 세계라서 이런 일이 알려지면 다른 곳에 취업하기가 어려워진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아내가 몇 군데 면접을 봤지만 모두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소문이 이미 퍼진 것 같았어요. 재판은 예상보다 빨리 끝났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기 때문이에요. 판사는 혼인관계를 파탄시킨 명백한 불법행위라고 판단하며 박 원장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아내에게도 별도로 1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했고요. 판결문을 받아든 순간 정말 시원했습니다. 그동안 억울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리는 것 같았어요. 물론 돈으로 모든 상처가 치유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당한 일에 대한 정당한 인정을 받았다는 느낌이었습니다. 판결이 나온 후 박 원장 측에서 항소를 검토한다고 했지만 결국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해서 항소에도 승산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았어요. 대신 위자료 지급 방식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요청해 왔는데 저는 일시불을 고집했습니다. 능력이 안 되면 애초에 그런 짓을 하지 말았어야 조라고 단호하게 답변했어요. 박 원장은 결국 병원에서 완전히 쫓겨났고 다른 병원에서도 받아주지 않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의료계도 생각보다 좁은 세계라서 이런 추문이 생기면 재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몇 달 후에 들은 얘기로는 지방 소도시의 작은 의원에서 월급쟁이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아내의 상황은 더욱 심각했어요. 병원계에서 완전히 블랙리스트에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피부과나 성형외과에서도 상담실장으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혀 다른 업종에서 일자리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것도 경력을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말단 직원으로 말입니다. 더욱 가관인 건 박 원장이 아내를 완전히 버렸다는 것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박 원장은 단순히 유혹에 넘어간 것일 뿐 진지한 관계가 아니었다고 진술했거든요. 그리고 판결이 나온 후에는 아내와 완전히 연락을 끊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아내가 몇 번 연락을 시도했지만 박 원장은 전화도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아내는 박 원장에게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가졌다면서 따지려고 했지만 박 원장은 내가 먼저 유혹했잖아. 내가 언제 책임지겠다고 했나? 라는 식으로 대답했다고 합니다. 결국 아내는 모든 걸 잃게 된 거죠. 남편도 직장도 그리고 불륜 상대까지 모두 잃었으니까요. 한편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위자료로 받은 돈으로 사업 자금을 마련해서 작은 공방을 차렸어요. 수제 가구를 만드는 일이었는데 예전부터 관심이 있던 분야였거든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실력이 늘면서 주문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해졌어요. 더 이상 아내의 거짓말에 속지 않아도 되고 의심하면서 살지 않아도 되니까 정말 홀가분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지만 적어도 정직하게 살고 있다는 자부심은 있었어요. 공방일이 입소문을 타면서 지역 방송에서 인터뷰 요청까지 들어왔습니다. 중년의 새로운 도전이라는 주제로 제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부담스러웠지만 제 경험이 비슷한 상황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응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후 정말 많은 분들이 격려해 주셨어요. 특히 비슷한 일을 겪었던 분들이 용기를 내서 정말 잘했다고 말해주시는 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저도 비슷한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상담을 요청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지내던 중 아내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이혼 절차를 마무리하자는 내용이었어요. 저는 담담하게 응했습니다. 이미 마음의 정리는 끝난 상태였거든요. 이혼 조건도 간단했어요. 위자료는 이미 받았으니 재산 분할만 하면 되는 거였고 저희에게는 자녀가 없어서 양육권 문제도 없었으니까요.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는 날 아내가 마지막으로 만나자고 했습니다. 정말 미안했다. 다시 시작할 수는 없을까? 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에요. 서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요. 그게 아내와 나눈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이혼이 확정된 지 몇 달 후 제 삶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공방 사업도 점점 안정되어 가고 있었고 무엇보다 마음의 평안을 찾을 수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오늘은 또 어떤 작품을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으로 시작하는 하루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내의 근황에 대한 얘기였는데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하더라고요. 박 원장에게 완전히 버림받은 후 아내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했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고 노력했지만 번번이 거절당했고 결국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자업자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까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10년 넘게 함께 살았던 사람이니까 완전히 무관심할 수는 없더라고요. 물론 용서할 생각은 추호도 없었지만 인간적인 동정심은 들었습니다. 아내의 친구를 통해 들은 얘기로는 아내가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 있다고 했어요. 병원 치료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너무 심하게 폭소한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한 건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한 것뿐이었거든요. 박 원장의 근황도 들려왔는데 역시 쉽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지방 소도시에서 월급쟁이 의사로 일하고 있다고 했는데 예전 연봉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의 월급을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부인도 이혼을 요구하고 있다는 소식까지 들려왔습니다. 결국 모든 걸 잃게 된 거죠. 명예도 재산도 가정도 모두 말입니다. 한편 저는 공방 사업이 예상보다 잘 되면서 직원까지 고용하게 되었어요. 젊은 청년 한 명을 채용해서 함께 일하고 있는데 열정적이고 성실해서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사장님처럼 살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그 청년을 보면서 제 자신도 뿌듯함을 느꼈어요. 그러던 중 정말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시청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지역 우수 소상공인 사례로 선정되어 시장님께서 직접 표창을 수여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았어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월세 걱정을 하던 제가 이런 인정을 받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표창식 날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습니다. 시장님도 역경을 딛고 일어선 모범 사례라며 치하해 주시더라고요. 그 순간 정말 감회가 새로웠어요. 아내의 배신으로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그 일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된 거였으니까요. 표창식 사진이 지역 신문에도 실렸는데 며칠 후 아내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신문 봤어. 정말 대단해. 축하해. 짧은 문자였지만 뭔가 복잡한 심경이 느껴졌어요. 아마 자신이 버린 남편이 이렇게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후회도 했을 거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현실과 비교하면서 더욱 절망스러웠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았어요. 이미 끝난 관계이고 새로운 출발을 한 마당에 과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보다는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공방을 더 확장할 계획도 있었고 온라인 판매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했어요. 현재 저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공방 일도 재미있고 고객들과의 만남도 즐겁고 무엇보다 거짓 없는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이 큽니다. 가끔 외로울 때도 있지만 혼자 사는 것이 거짓된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해요. 앞으로도 이렇게 정직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리고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잘못한 사람이 대가를 치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그리고 그런 일을 겪었다고 해서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니라고. 오히려 더 나은 삶의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번 사연은 45세 이현우 씨가 겪은 아내의 불륜과 그에 대한 폭수 이야기입니다. 퇴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아내 민정이 근무하는 피부과 원장과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블랙박스 음성과 호텔 CCTV 등 확실한 증거를 수집하여 상간자 소송을 제기했고 3천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냈습니다. 박 원장은 병원에서 쫓겨나 지방으로 밀려났고 아내는 업계에서 블랙리스트가 되어 편의점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이현우 씨는 위자료로 공방을 차려 성공적인 사업가가 되어 시장 표창까지 받으며 완벽한 사이다 폭수를 완성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오늘의 사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댓글 하나하나 소중히 읽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종 실화 채널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 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도 평안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